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한 주 쉬고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오늘 전달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제 최근 시장이 이제 현실 경제랑 이제 주식 시장과 이제 괴리감이 좀 커졌다, 막 이런 언론 보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중요한 데이터가 없을까, 지표가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다가, 산업용 전력 판매를 기반으로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공장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증가는 공장 가동률 상승이는 또 전력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도식화 시킬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 판매량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전체 전력 판매량보다는 산업용 전기 판매량만 저희가 또 따로 04년도 1월부터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숫자가 2020년 4월 수치인데, 이를 그냥 2분기 숫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희가 좀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는데, 2분기 전력 판매가 사실 좋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19년도 2분기부터 산업용 전력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것입니다. 전력 판매는 아무래도 여름엔 더우니까 이제 전력 판매가 좀 늘어나고, 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비교를 하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좀 특이한 점은 산업용 전력 판매가 19년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4년도 이후에 이렇게 5분기 연속 전력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처음인데요.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08년도 4분기, 09년도 1분기 단 2개 분기만 역성장을 했고, 이후에 전력 판매는 YOY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을 했고, 15년도 4분기에 약 1.17% 감소한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력 판매가 역성장했던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난 4분기에는 산업용 전력 판매가 감소한 이유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있었는데, 한국전력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랑 기업들의 정기 보수 집중 및 자가 발전기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20년 1분기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요가 좀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2분기나 이런 하반기 전망 이렇게 좀 궁금하신데, 일단 한국전력에서는 이제 워낙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요 전망이나 이런 따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5분기 연속 이렇게 전력 판매가 감소했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이 좀 저점일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자료에 대한 해석은 이제 해석과 판단은 이제 각각의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노내라고 치지만, 어찌되었든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단순히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19년도 2분기부터는 좀 이어졌던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력 판매 데이터로는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게, 이게 하반기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 그거의 좀 힌트는 이제 BSI라는 지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BSI라는 건 이제 경기기업 실사지수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라기보다는 심리 지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 BSI 지표가 나오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자료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6월에 발표가 되어 있던 BSI는 68.9로 외환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 속도가 더 더디다고 좀 발표가 되었고, 5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BSI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전력 판매를 좀 2개 지표를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이런 관계가 밀접하게 보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전력 판매가 감소했지만 5월과 6월에도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전력 판매 증가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를 좀 전망을 해보자면 뭐 사실 공장이 이런 가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가동률이 의미 있게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저점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전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금융위기나 뭐 미국발 뭐 IMF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류가 통제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의 문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 침체는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 활동이 위축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과연 좀 회복될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돼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말을 좀 이어나가 보자면 전력 공장이 아무래도 가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출도 좀 잘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러니까 2개로 해서 수출 현황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좋지 않은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단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수출과 지수는 상당히 관계가 높은 편인데 이거를 PER 개념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업들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 지수를 시가총액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좀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PER이 높게 되어 있으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수출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서 그런 갭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뭐 절대 값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이런 괴리율 같은 걸 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00년도 이후에 이제 뭐 거의 지수랑 이런 수출 추이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최근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 그 괴리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지금이 주의 변곡점이니까 뭐 저점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 뭐 10년치나 뭐 20년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졌던 괴리는 결국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수출이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와야만 향후에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제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이 판단은 결국에 이제 투자자의 몫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조금은 좀 전반적인 지표들이 해석의 나름의 영역이 있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지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조업이 특별히 더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제조업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이 전력량을 가지고 측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이거는 그러면은 매월 발표되는 건가요? 네, 매월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그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쉽게 전력 판매량 찾으실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또 보도자료 같은 걸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출입 내용이랑 또 이런 전력 판매량 같은 거를 같이 좀 네. 측정을 하면은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전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월인데 4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약간 후행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수출 자료랑 전력 판매 자료랑 뭐 아까 설명드렸던 BSI 같은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그런 데이터, 뭐 지표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 BSI 지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보통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100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된 지수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말씀해주신 자료를 보면은 그 6월 전망치도 뭐 68 정도로 뭐 지금 나오는 수치도 낮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물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과거 데이터를 봐도 100을 기준으로 85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봐서는 이게 60대까지 떨어진 것을 보면은 실제 경제활동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좀 체감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표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사야 한다라는 그렇게 좀 역으로 좀 해석도 가능한데 사실 또 이제 3분기를 또 전망을 해보자면 3분기랑 그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자면 조금 더 침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시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전과는 이제 조금 항상 똑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게 조금씩 변주곡을 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그래서 이제 BSI 전력 판매 비교를 잘 해주셨고 또 수출 금액과 또 코스피 지수와의 어떤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조금 부연적인 이야기로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어떨지를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이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그리고 철강,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제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각광받는 또 2차 전지, 그리고 최근 시장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제약 업종은 어떨지 이렇게 4개 정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정말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기도 했고 참 많은 것들이 좀 내포된 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국은 그 삼성 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을 보면은 의약품을 수출하기보다는 수입하는 게 훨씬 큰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약 같은 경우는 들여오는 수입액과 실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보령제약이라던가 동국제약이라던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제약사들의 실적을 비교해보면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국내 제약업종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던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5월달 제약 그 수입액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서울이 제약이라는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그 수입액은 1월, 2월, 3월, 4월 꾸준히 늘었다가 5월에는 2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많이 들여왔으니까 5월 한 달 정도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년 5월이 유독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전년 5월 같은 경우는 YOY 증감률이 23%나 되었기 때문에 전년 5월이 좋아서 이번 5월 달이 감소폭이 조금 더 커 보일 수도 있긴 한데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치를 보면은 5개월 동안 5월 달 수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1분기 대비 2분기 그 제약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플랫하거나 소폭 감소할 수 있는 QOQ로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4월, 5월 수치만 발표가 됐고 6월에 또 어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6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월, 5월 합산으로 보면은 QOQ로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YOY 기준으로도 조금 빠지는 그림으로 일단은 전개가 되고 있고요. 6월 거는 나와봐야 2분기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좀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반적인 제약 업종은 5월 달에 20%가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너무 신기하게도 셀트리온 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 주가 상승이 수출 실적이 또 반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으로 들여오는 면역과 관련된 그런 용품, 그 의약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셀트리온이나 이제 그쪽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천 지역에서 수출되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수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서 나가는 면역 관련 그런 의약품 전체의 수출 실적을 보면은 5월에 무려 YOY 성장률이 2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도 219%, 2월에는 53%, 3월에 83%, 4월에 조금 낮아져서 18%, 근데 다시 5월에 220%의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이미 1월부터 뭐 5월까지의 그 합산만 보면 전년을 거의 이제 뭐 초과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셀트리온 그 계열사 전체의 그 압도적인 주가 성장률이 어찌 보면은 좀 뒷받침되어주는 숫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제약 바이오 업종을 보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그 두 회사는 너무 좋지만 나머지 전통적인 제약사들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볼 때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의 제약업체는 1분기는 바빴다라는 네. 거기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때는 여전히 셀트리온, 그러니까 인천 지역 쪽 수출은 좋았고 서울도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천은 여전히 좋고 서울은 조금 꺾였다. 네, 그렇게 그렇죠.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보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회사가 물론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게 과연 쉽게 꺾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또 투자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됐고 수치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반대로 또 여기서 또 조금만 이제 꺾이게 되면은 또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약 업종은 재밌게도 그런 좀 양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즘에 가장 핫했던 제약 업종은 이런 분위기였고, 또 한국 전체 증시를 볼 때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반도체는 뭐 삼성과 하이닉스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무난해서 뭐 사실 이렇게 엄청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서버 쪽이 뭐 언택트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좋지만, 물량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이닉스 얼마 전에 그런 기업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제 전략적으로 모바일 비중을 줄이고 서버 쪽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게 전체 Q 자체가 지금 Q나 어떤 수출 금액 통째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5월 수치 같은 경우는 1월 마이너스, 2월 마이너스, 3월, 4월 마이너스였는데 오랜만에 플러스 성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수출 금액 전체에서는. 근데 사실 작년 상반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 2019년 상반기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거 대비 6% 성장했다는 거는 조금 회복되었다는 거, 아니 바꿔 말하면 1월, 2월, 3월, 4월 하락세가 조금 이제 둔화되었다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갖고 반도체는 다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의미 있게 보기는 저는 글쎄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가격이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수출 데이터에서 의미 있게 가격이 오랜만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뭐 회사에서 말씀을 이제 하실 때는 뭐 가격이 상반기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수치로도 확인이 된 모습이었고, 물론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또 하반기 어떤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에 대한 흐름도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반도체 쪽은 그냥 쏘쏘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전망을 할 때도 사실 지금은 그 두 종목들은 뭐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쩌면 좀 이런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바일 시장에서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또 이 두 회사를 볼 때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사실 절대 물량은 갤럭시 S 시리즈가 많고 하반기에 이제 노트잖아요. 노트는 갤럭시 S보다는 물량이 훨씬 적어서 삼성의 효과가 완성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이제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과연 애플이 이 침체되어 있는 모바일 시장, 그 다음에 5G 시장을 얼마나 견인을 해줄지는 또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 시작할 때 보면 올해 2020년 하반기에 5G,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플이 5G 모델을 나와주면서 전체 시장을 좀 이렇게 리드해줄 리드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IT 업계가 좀 커질 것으로 좀 제안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수요도 많이 죽고 이제 다들 이제 애플만 좀 바라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좀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애플은 항상 인덕션 폰이라고 삼성 그 11 프로 제품 나왔을 때도 막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는 엄청 잘 팔렸잖아요. 좀 사셨잖아요. 저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참 애플의 제품은 늘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SE2도 가격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호평을 받았는데 12 같은 경우도 가격을 되게 공격적으로 잡는다고 나와서 아마 물량으로는 되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애플도 이제는 굳이 막 기계를 좀 더 혁신적이거나 팔아서 이거보다는 애플 전체에서 아이폰 판매의 이익이 그렇게 크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깔아놓는 기계로 쓰고 뭐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남기면서 팔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폰을 깔아놓고 거기에 컨텐츠라든지 안에 알맹이를 파는 회사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략이. 네. 이번 SE2부터는. 그래서 이번에 12도 좀 많이 괜찮지 않을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이번에 아이클라우드 결제를 했거든요. 사실 원래 아이클라우드를 안 쓰고 애플 폰만 썼는데 네네. 결국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묶였군요. 네, 이제 기계와 그 이제 안에 알맹이를 같이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가 됐는데 그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당당하게 이제 한국 증시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섹터가 됐고 반도체는 당연히 1등이고 이렇게 두 섹터가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이쪽에 투자 안 하시는 분도 한국에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철강. 사실 경기 판단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시크리컬의 대표죠. 네.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수치가 이 수치는 흐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코가 국내도 많이 팔지만 해외에도 철강 자회사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내수 부분을 수출 데이터는 이제 내수를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 수출 데이터랑 포스코 실적이랑도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걸 보면은 이게 결코 다르게 가진 않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과연 철강은 어땠나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좀 참담합니다. 1월은 17% 감소, 2월도 12% 감소, 3월 6% 감소인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4월은 28% 감소, 5월은 36% 감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좋지 않았잖아요. 2019년에도 안 좋았는데 2020년 1월부터 5월 수치는 19년도 안 좋은 곳에서 더 빠졌으니까 상당히 좀 우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업종은 요즘에 가격도 사실 좋지 않고 원재료는 오르는데 가격은 빠지는, 마진은 점점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철강 업종을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BSI 지수라던가 아니면은 전력 판매 다 연동되어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철강 업종을 볼 때 참고하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가 고철 수입액입니다. 이제 고철을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특히 현대제철이 인천에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천으로 들어오는 철 스크랩 수입액과 또 현대제철과는 또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 그 회사가 뭐 전기로 돌릴 때 이제 고철을 쓰다 보니까 고철을 수입하는 금액과 회사 실적과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인천 지역으로 들어온 철 스크랩 수입액을 보면은 1월은 45% 하락, 2월 53%, 3월 34% 다 마이너스입니다. 4월은 47%인데 5월은 참담해요. 62%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종이 올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일단 좀 버티기를 좀. 네.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워낙 안 좋으니까 턴어라운드하는 시점만 잘 잡아내면 뭐 또 좋은 그렇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또 섹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서 약간 소외받고 있는 이런 업종에 이제 진짜 저점일 때 잘 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점을 잘 잡는 것도. 네. 아무튼 올해 지금 철강 업종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사실 지금 엄청 큰 건 아닌데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엄청 잘 갔어요. 저도 LG화학에 관전 넣었다가 살짝 샀다 뺐는데 아무튼 너무 일찍 팔지 않았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근데 좋았는데 그 5월달 수치는 약간 플랫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하반기에 상당히 좋았고 또 1분기에는 하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졌다가 YOY로는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1월 같은 경우 12% 감소, 2월에 다시 4% 증가, 3월에 4% 감소, 4월에 10% 감소, 5월에 3% 감소.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주요 섹터인 전기차 업종 자체가 좋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무리 뜬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둔화되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4월, 5월 달에 나타났던 것 같고, 근데 하락폭이 10%, 3%에 그친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사실 4월, 5일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어떤 찬바람은 많이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로 해석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유럽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그런 게 맞다면, 그 전망이 맞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바닥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니까 일단 5월까지는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였다. 근데 이제 6월, 7월 들어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 전환이 된다면 이제 그런 리포트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디온이라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LG화학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NDR 때 탐방을 다녀와서 얘기했던 거 보면 LG화학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지 쪽 톤다운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2분기 BEP는 이 전지 쪽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탐방 갔다 온 걸 보면 좀 톤다운을 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이익이 좀 크게 안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좀 첨언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리포트 요새 잘 나오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같이 꼼꼼히만 읽어보셔도 공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늘 준비해놓은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거시적인 걸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회사 하나 저희 리포트 쓴 내용을 그냥 리포트 읽어주는 식으로 또 첨언해서 하는 식으로 성광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IR 협의회에서 컨퍼런스 콜로 이제 회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과 조금 더 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광밴드는 이제 피팅이라는 걸 하는 회사인데 이게 산업용품이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랜트 설계를 할 때
유체를 나르는 거를 파이프라고 하거든요. 파이프는 우리도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 다음에 기체를 나르면은 이제 덕트라고 하고, 근데 이 파이프가 이제 우리 손 씻는 그걸 뭐라 그러죠? 화장실에서 세면대 밑에 보면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형태가 U자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규격을 줄여주거나 넓혀주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게 피팅이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회사가, 가장 비슷한 회사는 태광이 있죠. 태광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의 형제 회사예요. 근데 거의 형제 회사가 아니라 진짜 거의 형제 회사인 게, 여기 대표님과 여기 일대 대표님과 태광의 일대 대표님은 동업자로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회사가 커지면서 분할을 하셨고, 네네. 저도 이게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이게 공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음날 일로 출근하면 태광 직원이고 맞아요. 일로 출근하면 성강밴드를 네. 그렇게 나눴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소방공무원이셨나? 이렇게 그쪽이셨고, 한 분은 엔지니어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회사가 거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강서 쪽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고요. 회사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고, 이 업에서 이제 같이 묶여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밸브가 있거든요. 밸브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돌리는 걸 기억하잖아요. 가장 큰 게. 그거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건 화성 밸브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는 PK 밸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비상장사라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하이로코리아, DK랑 BMT도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은, 여기는 산업용 정밀 피팅과 밸브를 만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개장용이라고 해요. 개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물을 얼만큼 썼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바깥에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플랜트에서 큰 뭔가 뭐 정류를 하는데 압력은 제대로인지 정상인지 얼만큼 돌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한다는 뜻에서 이제 개장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메인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유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섬세한 제품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요 세 개 회사는 요 세 개 회사들대로 비교하는 게 사실 더 맞고, 똑같이 하이록도 LNG, 요즘에 이제 성광밴드가 이익률이 나쁘지 않은 게 LNG 선박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LNG 선박에 하이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이록 코리아와 성광밴드는 전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이록은 BMT, DK랑 경쟁 관계고, 성광밴드는 태광과 경쟁 관계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광밴드가 하는 피팅은 엄청 커서 거의 뭐 제일 큰 거는 뭐 집 사이즈, 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회사에서 IR 자료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관 형태를, 우리 제철소에서도 일정 규격의 관 형태를 뽑아내긴 하지만 얘들은 안 맞기 때문에 철판을 잡아서 열을 가한 다음에 동그랗게 돌려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틀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천처럼 이게 열을 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열을 가한 다음에 밑에 U자형 형틀에 대고 위에서도 U자형 형틀로 해가지고 프레스를 엄청나게 세게 반복해서 눌러주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각 사이즈마다 형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더가 이제 뭐 몇 파이짜리가 오느냐, 두께가 몇에 따라 오느냐에 따라서 형틀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이 업 자체가 그렇게 지금은 이익이 많이 나는 업이 아닌데, 누군가가 여기에 돈을 들고 투자할 만한 그게 없는 거죠. 그만큼 형태를 종류별로 다 갖춰야 되니까. 그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해자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웰딩을 해서 여기 엘보, T, 뭐 리듀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서 만드는데, 그 다음에 또 나눠볼 수 있는 게 재질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요. 재질에 따라서 카본, 스테인리스, 알로이 이렇게 있는데, 카본은 가장
기본적인 철 타입이라서 이거는 중국 회사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왜 만들기가 어렵냐면은 첫째로는 카본보다는 열 처리하기도 더 힘들고 사실 조선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조선업 LNG 선박을 가장 잘하는 이유가 뭐딴 이유도 많지만 뭐 설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지만 용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이 특수할수록 용접봉도 특수한 용접봉이 필요하고 용접을 하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바지 같은 것도 터질 때 이렇게 실밥이 있는 데부터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접을 한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라든지 알로이 같은 경우는 이런 용접이 훨씬 더 어렵고 검사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이익률이 늘어난 거는 카본은 지금 사실 들어올 데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플랜트가 대부분이 다 죽었고 대신에 지금 플랜트 중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거는 뭐 조선업에서도 보시다시피 LNG 관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LNG 선박을 수주를 하지만 그 선박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 LNG 플랜트인데 그쪽 관련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골든 패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피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스테인리스가 이제 보통 서스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쓴 리포트를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알로이 같은 경우는 거의 확 죽었어요. 알로이 같은 경우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고온 고압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화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메인 스팀 파이프 같은 경우는 두께도 엄청나게 두껍고요. 두께가 거의 뭐랑 비교해야 되려나? 손을 폈을 때 팔꿈치에서 손끝보다 더 두꺼워요. 그렇게 되고 크기도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게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더 발전소의 출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 더 계산하면서 그걸 더 높게 만드는 게 사실 발전 플랜트의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됐는데 지금 발전 플랜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걸 하더라도 화력 발전소 자체도 지금은 그 줄어드니까 이쪽에서는 줄어드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지만 여기도 약간 비슷한 게 현대차 완전 다른 부분이 현대차랑 비슷한 게 이 이익률이 높은 스테인리스 부분은 꾸준히 나올 것 같지만 이것들이 카본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LNG 부분 말고 플랜트 그 다음에 정유화학 플랜트라든지 발전 플랜트 같은 것들이 받쳐주면서 저게 나올 때 이익률이 폭등할 수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저희 이제 세종데이터의 20년 재무정보 보시면은 여기 제일 잘 나갈 때가 12년, 13년 이때였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고요. 22%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은 17%, 제조업이고 쇠 단순히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때가 두산중공업이 16만 원 갔을 때 네, 그때였죠. 그때는 플랜트들이 너무 호황기라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정유화학 쪽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게 점점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가게 되고 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데 사실 배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정유화학이에요. 그거는 이제 유체 자체를 옮겨서 그 강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계팀 중에서도 예를 들면 배관 설계팀이 플랜트 회사들 중에서 정유화학 설계팀에서는 힘이 제일 센 거죠. 그쪽에서는 메인이니까. 예를 들면 발전 플랜트 연소 쪽이 가장 메인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근데 그쪽 프로젝트도 앞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영광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안 좋냐? 그건 아닌 게 이런 제품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배관들 중에서도 피팅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단가적으로 이제 전체 프로젝트 큰 부분이 아닌데 이걸 굳이 중국을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걸 하는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모잠비크 같은 프로젝트도 프랑스의 토탈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는 못 사는, 조금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다 이런 메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가격을 아끼기보다는, 왜냐면 여기서 터지면은 다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가 될 건 같지만 실제로 정말 좋아지려면 매출액 부분이 터져야 되는데, 매출액 부분이 터지기에는 원래는 그나마도 조금 이제 뭐 조금 더 유가가 올라가고 하면은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게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것도 물 건너갔으니까 당분간 일단은 이렇게 잘 버티면서 지금의 이익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정비가 굉장히 좀 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어느 정도 순간 넘어가기만 하면 맞아요. 이익률이 확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회사라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인 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말고 왜 고정비가 이렇게 돼 있냐면은 별로 사람을 거의 안 잘랐어요. 이 회사가 되게 투박한 일을 하고 오래된 회사니까 그만큼 좀 직원들도 이왕이면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고, 물론 오래된 회사니까 나이가 이제 좀 차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지만 그렇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회사의 로열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따박따박은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얘가 LNG 플랜트 때문에 초대박이 날 수 있다. 2012년도 아니면 2014년도 이전까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주가는 거의 바닥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19년도에 영업이익 70억 났는데 16년도에 영업이익 29억 났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이고, 이게 또 하나 또 첨부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연결 자회사 제외하고 별도 기준으로는 무차입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이 연결 자회사가 이제 그냥 본인이 하면 이제 단가가 안 맞는, 아까 말한 카본 중에서도 규격이 작으면은 사실 더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데, 그런 걸 하는 회사를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으면은 인건비도 높아지고 하니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얘들이 부산에 이제 신평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접고 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면 되기 때문에, 또 이 회사는 동남권 신공항 하면은 그쪽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테마가 또 테마로 얻어 걸릴 수가 있다. 여기서 다들 쫑긋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남권 신공항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그쪽 회사가 몇 군데 있지만, 뭐 이 회사야 기본적으로 따박따박하고 뭐 부채도 없고 뭐 PBR도 엄청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잘 하시면은 그쪽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매출만 좀만 올라와 준다면 참. 그래서 네. 지금 1분기까지는 수주 잔고가 줄지 않고 도로 늘어서 아주 좋은데, 이게 2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도 만약에 수주 잔고 줄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이 사실 지금은 누구나 다 궁금하실 텐데, 뭐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곤 하나, 일단 LNG 프로젝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막, 그래서 일단 수주 잔고 측면에서는 일단 회사 측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1분기까지는 없었으니까요. 큰 영향은 2분기는 없다,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